오늘 제가 선택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약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향료를 뿌리게 되면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피를 갈아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수메르인들은 석판에다가 문자와 그림을 남겨놨죠. 이 만병통치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인류는 이제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차 대전 한복판에서 발명된 항생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아스피린은 제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아스피린은 최초의 화학 합성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의 공포와 육두구에 대한 미신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흑사병의 공포를 묘사한 것입니다. 1346년 최초로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당시 중세 시대 카톨릭이 지배하던 유럽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흑사병이 전파되는 경로를 시간순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흑사병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원래 몽골의 스텝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고요.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과 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가 전달이 되면서부터 카톨릭이 지배하던 유럽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이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흑사병 의사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흑사병 의사는 이렇게 기묘하게 생긴 옷을 입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퍼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사용했던 그 처치 방법 중에는 피를 갈아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때 한 의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육두구라는 향료를 뿌리게 되면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이 논문을 발표한 근거는 당시에만 해도 흑사병이 냄새로 전파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향료를 몸 주변에 뿌리고 다니면 흑사병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다면은 이 육두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육두구 열매를 말려서 그것을 갈아서 향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육두구와 함께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정향입니다. 정향과 육두구.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육두구나 정향은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육두구나 정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중동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그런 지식들은 먼저 흑사병을 겪었던 이슬람에서 전파된 지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한참 유럽에 창궐하던 그 시기에 중동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단순히 중동 지방을 점령한 했을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은 아프리카 지중해 그리고 동유럽까지 진출해 있었어요. 따라서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는 육두구를 얻기 위해서는 오스만 투르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유럽의 귀족들이 육두구를 찾았지만 육두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육두구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달걀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유럽에서 구할 수 없는 이 육두구를 찾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왜 신대륙을 발견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신대륙으로 탐험했던 이유는 그 명분은 바로 육두구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찾으면 금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죠. 콜럼버스 이후에 수많은 모험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육두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젤란이었죠. 마젤란과 콜럼버스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수많은 탐험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육두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가 되는 모티브는 바로 육두구였던 것이죠. 결국 이 모험가들의 그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육두구를 찾은 것이죠. 중동 지방이 아닌 곳에서 육두구를 찾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육두구를 발견한 국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았던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국기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국기가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의 깃발입니다. 이 두 동인도 회사들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죠. 한때는 사이가 좋았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결국 두 차례에 거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1665년에 있었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두 번째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승리를 합니다. 판전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영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룬섬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죠. 그 이유는 룬섬이 육두구의 산지였기 때문이죠. 대신에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즉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육두구의 산지인 룬섬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넘긴 거죠. 그런데 이 딜은 역사상 최악의 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 암스테르담은 나중에 뉴욕이 되니까요. 영국은 뉴 암스테르담을 넘겨받은 후에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관점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육두구의 산지를 확보한 네덜란드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지도를 가서 선을 긋게 되면은 비슷한 곳에 서인도 제도가 있습니다. 서인도 제도는 육두구의 산지였던 인도네시아 지역과 기후도 비슷하고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있었죠. 원주민이라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네덜란드 몰래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에서 육두구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딜이 끝나자마자 육두구를 유럽에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덜란드가 생산한 인도네시아로부터 팔게 된
육두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말라카 해협과 인도 희망봉을 거쳐서 긴 여정을 통해서 유럽에 전달이 되는 반면 서인도 제도에서 재배한 육두구는 바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물류 비용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육두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육두구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육두구가 흑사병의 효력을 잃게 되는,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육두구가 흑사병의 특효약이라는 그러한 미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육두구 값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육두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단지 용도가 다를 뿐이죠. 예전에 흑사병의 특효약이었던 육두구는 지금은 흔하디 흔한 고기 절이는 데 사용하는 향신료입니다.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향신료 중에 하나이죠. 제가 현재 가격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재 16온스가 5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16온스가 당시에는 얼마였을까요? 3천만 원이었죠. 바로 이 육두구, 흑사병의 공포와 육두구에 대한 미신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세월이 흘러 19세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는 흑사병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병의 원인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흑사병의 공포는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도주가 일반적인 효모를 통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포도주 맛이 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파스테르는 정상적으로 포도주를 발효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균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파스테르는 최초로 세균의 존재를 밝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밝힌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균만 죽일 수 있는 저온 살균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에게 적용하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연구 결과가. 그런데 독일의 코흐가 그 세균이라는 개념을 확장을 해서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간의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탄저균, 그리고 결핵균, 그리고 끝으로 콜레라균까지 잇따라서 그 세균을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의 파스테르와 독일의 코흐는 두 사람이 그가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인류는 왜 병이 생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파스테르와 코흐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라이벌이었죠.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당시의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먼저 그 파스테르가 세균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보불 전쟁이 터집니다. 네. 프랑스와 당시 프러시아가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독일이 통일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세균 연구에 대한 모멘텀이 독일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네. 만약에 보불 전쟁이 없었든지 아니면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했다면 파스테르는 더 많은 업적을 코흐보다 먼저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스테르와 코흐 박사가 세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흑사병원군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의 후계자들이 흑사병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흑사병균입니다. 그 이름은 예르시나 페스티스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파스테르와 코흐 두 라이벌 중에 어느 쪽이 흑사병균을 발견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예르시나 페스티스. 흑사병균의 이름은 예르시나 페스티스입니다. 결국은 페스트균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요. 자, 그게 어느 쪽일까요? 네, 바로 파스테르의 후계자였던 알렉산드로 예르생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승자는 코흐였습니다. 코흐의 제자였던 기타자로 시바시브로가 알렉산더 예르생보다 며칠 앞서서 페스트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따진다면은 코흐의 승리였죠. 하지만 이름이나 후의 명성은 파스테르 쪽에 가져가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 관점에서는 무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대에는 이 명예를 놓고 치열한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우리가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인류는 이제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는 그런 방법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과 같은 이러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그로부터 50년이 걸려서 인간이 찾아내게 됩니다. 영국의 그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실에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기가 휴가 가기 전에 세균을 배양하는 그 시료를 책상에 두고 간 거죠. 그 2주 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료에 곰팡이가 쓸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곰팡이가 있는 주변에는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플레밍은 이 발견을 통해서
이 곰팡이가 세균을 물리치는 어떠한 특수한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었죠. 1928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페니실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플레밍은 이 후속 연구를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이 페니실린으로부터 효과적인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그로부터 15년 후에 두 사람의 과학자들이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1943년은 바로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바로 그 시기였죠. 결국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한복판에서 발명된 항생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통계로 보게 되면은 1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사실 전쟁의 규모로 보면은 2차 대전이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수가 비슷하게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항생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만병통치약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만병통치약은 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병통치약에 대한 얘기는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최초로 기록된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석판에다가 문자와 그림을 남겨놨죠.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그 석판에 이 만병통치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아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양귀비를 가르게 되면 거기에 수액이 나오는데 그 수액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아편이 진통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편은 약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편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아편이 현대 제약의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1804년의 독일입니다. 독일의 프레드리 제르트너라는 학자는 이 양귀비로부터 만들어진 아편에서 그 약효를 갖고 있는 그 성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성분이 바로 모르핀이죠. 제르트너는 모르핀을 추출한 후에 이 성분을 추출한 이후에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모르핀이라는 이름은 모르페우스, 즉 꿈의 신 이름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제르투너가 모르핀을 추출하긴 했지만 하는 방법을 찾아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부분은 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시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엔젤 약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약국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 엠마뉴엘 머르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후손이었죠. 이 사람이 제르투너가 추출한 그 모르핀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모르핀 약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르핀 약이 현대 제약 기업의 탄생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머르크가 만들었던 이 몰핀 약은 생약 기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약 기반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생약 기반은 뭐 한마디로 식물의 원액으로부터 약 성분을 직접적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출된 그 성분들을 알카로이드 계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르핀은 알카로이드 계열의 생약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카로이드는 어떻게 특징 지어지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따라서 알카로이드 계열의 생약들은 몰핀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많은 약들이, 생약 성분의 약들이 알카로이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던 몰핀이죠. 그리고 대마도 알카로이드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시작됐던 카페인도 역시 알카로이드. 그리고 니코틴도 알카로이드 계열. 코카인. 그리고 끝으로 퀴닌까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카로이드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다들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부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익숙한데 그 퀴닌 성분만 익숙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참 각광받고 있는 클로로퀴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최로제를 개발했던 바로 그 클로로퀴닌이 원물로가 되는 것이 바로 퀴닌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런 생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의상 이 알카로이드 계열의 약들을 지도에 표시를 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 재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표시한 곳들은 사실 식민지들이에요. 식민지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그 식물 원료들이 재배되었다는 것은 원래 거기서 산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식민지에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이러한 그 식물들을 생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들을 재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카로이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러한 성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알카로이드 계열의 그런 성분들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약들은 머리가 아픈데 먹어도 감쪽같이 낫고, 이빨이 아파도 낫고, 다리 상처기가 나도 아프고, 어디든 아픈 곳은 다 먹기만 하면은 다 나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알카로이드 계열의 약들이 공통적으로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두통이 났을 때 그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마비시키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인체의 그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치유를 하게 되죠. 시간을 버는 것이죠. 통증이라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인체가 셀프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준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알카로이드 성분이 갖고 있는 이 감각마비라는 공통적인 특성은 동전의 양변 같은 야누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편으로는 진통제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각제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제가 말한 알카로이드 성분을 농축시키게 되면 대부분 다 마약이 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알칼로이드 성분이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 알칼로이드의 중독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알칼로이드의 중독성을 갖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진통제를 개발하는 노력이 이제 진행됩니다. 비알칼로이드 계열의 진통제의 시작도 역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집트죠. 기원전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전수되는 민간 요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버드나무죠. 당시에 이미 버드나무 껍질을 끓여서 마시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민간 요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민간 요법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버드나무 껍질 성분으로부터 추출한 살리시산이라는 약이 이제 보편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역시 생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찰스 게하르트라는 사람이 이 살리시산에다가 아세틸을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하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합성해낸 이 아세틸과 살리시산을 결합한 이 물질이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틸과 살리시산 합성한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바이어란 인물이 대량 생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놓은 제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역사적으로 제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는 아스피린은 최초의 화학 합성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프레드릭 바이어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냐,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바이어는 염력 공장 주인이었습니다. 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대대로 그러니까 옷감에 염색하는 그러한 염료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학 물질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죠. 그래서 생약으로부터 추출한 게 아니라 화학 약품을 합성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첫 번째 약이 바로 아스피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제약업의 시작은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머르크가 시작했던 생약 기반의 제약회사, 그리고 염력공장 출신인 바이어가 만든 화학합성 기반의 제약회사, 이 두 가지로 제약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이후에 많은 역사의 구국을 거치게 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대공황,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두 부류의 양쪽으로 갈라졌던 이 두 개의 다른 제약 기업들이 서로 합종 영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 제약 회사들은 생약 기반과 화학 기반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뒤섞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제약 산업이 그렇게 해서 현대 제약 산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1800년대부터 시작된 제약 산업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우 커다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쿼런틴이죠. 그죠?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은 지금 자가격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자, 이 쿼런틴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쿼런틴은 격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쿼런틴은 격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래 쿼런틴의 의미는 격리가 아니에요. 쿼런틴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원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쿼런틴은 쿼란타 지오르니라는 이태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가격리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엉뚱하게도 40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말이 바로 쿼런틴입니다. 왜 40일이라는 의미의 쿼런틴이 격리라는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다시 흑사병이 처음 창궐했던 이탈리아로 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흑사병은 동방에서 유럽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죠? 당시에 이 흑사병의 공포에 떨고 있던 유럽인들도 그건 알았어요. 이건 동쪽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전달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로 들어오는 무역선이 무트로 들어오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머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현재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자가격리죠. 우리는 지금 뭐 자가격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자가격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라는 것은 이미 흑사병이 처음 시작했던 14세기에도 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썼던 가장 효과적인 그 병의 퇴치법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병의 퇴치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도 약이 없었고 지금도 약이 없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난 7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질병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인류가 질병과의 전쟁을 위해 드린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인더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철은 35%를 차지합니다. 무게 기준으로죠. 무게 기준으로 철은 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와야 했을까? 지구에는 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구에는 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있겠죠? 지구에 없으면 바로 우주에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있는 철이 순수한 철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은 철은 지구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바로 산화철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공기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산소를 먹고 사는 것처럼 철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역사상 최초의 철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철교. 자,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로 엮어서 다리를 만들었죠. 건축의 혁신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갖고 온 의미는 단순히 건축혁명만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통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창출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공급과 수요의 갭을 메꾸어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기술입니다. 베세모 프로세스라는 철강 기술이 이때 개발이 되게 되는데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포항제철이나 거기서 보이는 쇳물을 붓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헨리 베세모가 만든 베세모 용광로이다. 지각 위에서 볼 때는 규소가 가장 흔한 물질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규소, 어디든지 있는 이 가장 흔한 물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가장 흔한 물질인 이 실리콘, 규소의 이 흔함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판테온 신전의 돔 구조를 안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로 거대한 구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구조가 기원 후 126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1420년부터 1436년, 돔 공사만 17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이 돔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벽돌이 400만 개입니다. 로마 판테온 신전은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거푸집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 기술이 사라진 거예요. 기술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기술이 사라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는지를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로 무려 1400년 동안 인류는 시멘트 기술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너무나 흔한 이러한 시멘트조차 현대 인류는 아직까지 예전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실리콘은 안정적인 결합도 갖출 수 있고 이중적인 특성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리콘이 반도체 산업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훗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잭 킬비가 만든 이 집적 회로는 게르마늄이라는 물질 위에 만들었습니다. 반면 밤 노이스는 실리콘 위에 회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밤 노이스가 주장했던 실리콘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선택이 결국은 현재의 전자산업을 만들고 반도체 그리고 통신, 컴퓨터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은 바로 실리콘을 선택했다. 실리콘의 보편성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의입니다. 메디슨. 갈레노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로마에서는 사람 몸에다 칼을 대면 안 됐어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은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갈레노스가 만들어낸 의학적 지식,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인간을 해부한 게 아니라 해부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베살리우스가 만들어낸 이 인체 구조라는 책이 르네상스 시대의 의학의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 일생 동안 볼로나 대학의 의사와 협업을 통해서 39 이상의 지체를 해부했고 1800점 이상의 인체 해부도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변이라고 부르지만 변이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바이러스의 특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가 힘든 이유는